딸만 낳으면 뭐해? 우리 집안대를 누가 이어?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로 제 인생이 지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딸 둘을 낳았다는 이유로 매일 구박받던 저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하지만 10년 후 제가 전국 200개 매장을 운영하는 CEO가 되어 나타났을 때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제가 키우고 있던 쌍둥이 아들들을 보고 시어머니가 기절할 뻔했는데요. 과연 이 아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여성이 겪은 믿기 힘든 일들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저입니다. 제 이름은 윤미라, 지금은 42이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 제가 29이었을 때였어요. 결혼한 지 6년 저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첫째 하나가 5살, 둘째 민지가 3살이었죠. 아이들은 정말 예쁘고 건강했어요. 하나는 인형처럼 예뻤고 민지는 깜찍하고 똘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사랑스러운 딸들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박순자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시작되는 잔소리가 있었어요. 딸만 낳으면 뭐해? 우리 집안대를 누가 이어? 이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갑이 넘은 분이었는데 아들에 대한 집착이 정말 심했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외아들이야. 강현이가 아들을 낳아야 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남편 강현은 시어머니 말에 절대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압박을 가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아들 낳던데 당신만 이상해.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저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아이의 성별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닌데 왜 저만 탓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검사도 받아봤습니다.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아이의 성별은 남자가 결정하는 거라고 설명해줬지만 시댁에서는 믿지 않았죠. 여자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시어머니까지 3명의 밥상을 차려야 했죠. 아이들 돌보는 것까지 해야 하니 정말 힘들었어요. 밤늦게 잠들어도 새벽에는 어김없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들도 못 낳아. 이런 말을 계속 들어야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밥을 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고 집안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하나와 민지가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워요. 우리 때문에 엄마가 혼나요. 아이들까지 눈치를 보게 만든 상황이 정말 괴로웠어요. 5살, 3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할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됐나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도 차별을 했습니다. 남자 손자가 아니니까 예뻐할 필요 없다는 식이었어요. 하나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도 시큰둥했고 민지가 애교를 부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끄럽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멀리했어요. 강현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원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런 말을 태어나게 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정말 외로웠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임신을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한의원에도 다니고 보약도 먹었죠.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는 민간요법까지 다 해봤어요. 개소주를 끓여서 마시라고 하기도 했고 특별한 나물을 먹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았지만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봤어요. 하지만 셋째를 임신했을 때도 딸이었습니다.
초음파를 보는 순간 저는 절망했어요. 의사가 여자아이라고 말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또 딸이야, 이제 정말 포기해야겠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강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했어요. 집안이 망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낳으면 집안이 망하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셋째 임신 중에도 집안일은 그대로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켰어요. 몸이 무거워도 빨래며 청소며 다 혼자 해야 했어요. 임신 중인 며느리를 배려한다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강연은 회사에서 돌아와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 일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뭘 해. 이런 식이었어요. 남편답지 못한 모습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임신 8개월 때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미라야, 이번에도 딸이면 어떻게 할 거야?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어져. 그럼 조상님들께 어떻게 면목이 서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작아졌어요.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이런 압박을 가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지만 그때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연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메시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은 최유리, 28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리야, 오늘 병원 검사 어떻게 나왔어? 강연이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유리의 답장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임신 확실해요. 그것도 쌍둥이 아들이에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강연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 여자가 쌍둥이까지 임신했다니요. 더 놀라운 건 초음파 사진까지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리가 보낸 사진에는 분명히 남자아이 둘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들들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강연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저에게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구박하면서 다른 여자와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메시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유리야, 이번엔 정말 확실하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정말 고마워. 당신이 우리 집안을 살렸어.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당장 강연을 추궁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강연은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결국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 무슨 소리야.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강연의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니가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셔서 당신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어떡해.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뜻인가요? 그럼 바람 피운 건 내 잘못이라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강연은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저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연이 바람을 피웠어요.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우리 강연이가 다른 데서라도 아들을 얻어야지.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바람 피운 걸 오히려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고마워해야 할 일이야. 이제 우리 집안에 아들이 생기잖아.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강연도 어머니 편에서 말했어요. 미라야, 이해해줘. 우리 집안을 위해서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아들 낳는 도구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유리는 이미 임신 6개월이었어요. 강연과 1년 넘게 만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강연이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면 그냥 믿었거든요. 야근이 많다고 하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 유리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유리는 강연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28살에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강연보다 7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강연은 유리에게 이혼할 거라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당신과 이혼하고 유리와 재혼할 거야. 시어머니까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배신할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유리를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소개했어요. 유리는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태도였어요. 언니, 저 때문에 힘드시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제가 있는 앞에서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다니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와 민지는 엄마가 왜 우는지 몰라서 계속 달래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드디어 유리가 출산했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쌍둥이 손자라니 정말 복받았네. 이런 말을 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강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생겼다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아이들 이름은 지민, 지훈으로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장명소까지 가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우리 집안대를 이을 소중한 아들들이야.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착잡했습니다. 제 딸들에게는 한 번도 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나와 민지가 태어났을 때는 이름도 대충 지었는데 말이에요. 유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리를 위해 방을 새로 꾸며줬어요. 아들 낳은 며느리는 대접이 달라야지. 이런 말을 하면서 온갖 좋은 것들로 방을 채웠습니다. 새 가구며 비싼 가전제품까지 모두 새로 샀어요. 반면 저와 아이들은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려줬어요.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다는 식이었죠. 하나와 민지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만 따로 밥 먹어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강연은 유리와 쌍둥이들에게만 신경 썼습니다. 제 딸들에게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해된다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 지민이 지훈이가 잠을 못 자잖아.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딸들은 이제 다른 데 가서 살아야 해. 여기는 아들들 집이야. 이런 말을 대놓고 했어요. 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이제 좀 눈치 보세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어요. 미라야, 이제 그만 정리하자. 이런 말과 함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아들 낳은 며느리가 있으니까 당신은 필요 없어.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강연도 나타나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라야, 우리 이제 끝내자. 유리와 정식으로 결혼해야 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6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 민지를 걱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딸들은 우리가 키울 테니까 당신 혼자 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딸들이 여기서 자라야 나중에 좋은데 시집 갈 수 있어. 당신 따라가면 고생만 해.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강연도 어머니 편에서 말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여기 두고 가는 게 좋겠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었어요. 하나 민지는 제 전부였거든요. 그럼 이혼은 안 하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그럼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게 해줄 테니까. 이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밥도 주지 않고 방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나와 민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압박했어요. 빨리 서류에 사인하고 나가 아니면 아이들이 더 고생해. 이런 식으로 협박했습니다. 강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만 포기해. 유리가 기다리고 있어.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법적으로 싸워볼 생각도 했지만 변호사 비용도 없었고 시댁의 경제력을 당해낼 자신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더 고통받을까봐 무서웠어요. 결국 일주일 후 저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되 아이들은 제가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딸들은 여기 두고 가야 해. 하지만 저는 절대 양보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오게 됐어요. 하지만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막았거든요. 당신이 아들도 못 낳으면서 무슨 재산 분할이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 민지와 함께 집 몇 개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왜 집을 나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할머니, 아빠 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을 달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을 나온 후 저희는 친정어머니 김영잔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 상황이라 3명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어요. 미라야, 미안하다. 형편이 이래서. 어머니는 정말 미안해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빨리 독립할 방법을 찾았어요. 일단 일자리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정말 적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일하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아이들을 봐주셨지만 너무 힘드셨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나와 민지는 유치원을 그만둬야 했어요. 원비를 낼 수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왜 유치원에 못 가는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친구들 보고 싶어요.
선생님도 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편의점 일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낮에는 청소 일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청소, 상가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어린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얘들아, 왜 울어? 엄마는 어디 계셔? 저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아이들은 계속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버리고 갔어요.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아이들 신원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아이들은 바로 강현과 유리의 쌍둥이 아들들이었습니다. 지민이와 지훈이었어요. 경찰관이 설명해 줬습니다. 아이들 어머니가 양육비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가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갔대요.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강현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들이 이렇게 버려진 거예요. 유리는 아이들을 낳고 나서 양육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나 봅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던 거죠.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복잡한 관계지만 이 아이들도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었거든요. 경찰관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실 생각은 없으세요? 친아버지는 연락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쌍둥이까지 키울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슬픈 눈빛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돌보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친정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하셨습니다. 미라야, 지금도 힘든데 애들을 더 키우면 어떡해.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어머니, 이 아이들도 제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지민이와 지훈이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제 아들들로 만들었어요. 이제 내 아이의 엄마가 된 거죠. 하나, 민지, 지민, 지훈이 모두 제 소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했고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어요. 편의점과 청소 일을 병행하면서도 부족했습니다. 기저귀값, 분유값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와 민지가 지민이와 지훈이를 진짜 동생처럼 돌봤어요. 우리 동생들이야, 엄마가 힘들 때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이해하고 엄마를 도우려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편의점 일만으로는 내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 낮에는 청소 일도 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식당 사장 이재혁이었습니다. 40살의 독신 남성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재혁은 제가 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걸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나 봅니다. 미라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와요? 이런 말을 하면서 관심을 보였어요. 재혁은 가끔 아이들에게 음식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특히 지민이와 지훈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이었는데 재혁이 만든 음식은 잘 먹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재혁이 제안을 했습니다. 미라 씨, 우리 식당에서 일해보시는 게 어때요? 주방일이긴 하지만 편의점보다는 나을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방일은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했어요. 결혼 전에 요리 학원도 다녔었거든요. 재혁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제 요리 실력이 점점 늘었습니다. 손님들도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했어요.
특히 집밥 스타일의 요리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재혁은 저를 정말 인정해 줬습니다. 미라 씨 요리는 정말 특별해요. 손님들이 계속 찾아와요. 이런 말을 해주니까 자신감도 생겼어요. 아이들도 재혁을 좋아했습니다. 재혁 아저씨, 오늘도 맛있는 거 만들어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따랐어요. 재혁은 아이들을 정말 친아들 딸처럼 대했습니다. 하나와 민지 숙제도 봐주고 지민이, 지훈이랑도 잘 놀아줬어요. 그러던 중 재혁이 큰 제안을 했어요. 미라 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는 게 어때요? 당신 요리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사업이라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재혁은 계속 설득했어요. 제가 투자하고 미라 씨가 운영하는 거예요. 반반 동업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응원했어요.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요.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해주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하나가 말했어요.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민지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가 만든 밥이 최고예요. 지민이와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재혁과 함께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았고 적자도 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혁과 함께 메뉴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했어요. 제가 특히 잘하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집밥 메뉴로 승부했습니다.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들도 방과 후에 식당에 와서 숙제를 했어요. 하나와 민지는 동생들을 돌보고 지민이와 지훈이는 엄마 일을 도왔습니다.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재혁도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아껴줬습니다. 하나야, 수학 문제 어려우면 아저씨가 도와줄게. 민지야, 피아노 연습 열심히 하네. 지민아, 지훈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챙겨줬어요. 아이들도 재혁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재혁 아저씨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어요. 식당 일이 안정되면서 저희 생활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재혁과 함께 시작한 식당은 이제 전국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CEO가 되어 있었고 재혁은 든든한 파트너였어요. 첫 번째 식당이 성공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을 열었고 이제는 전국에 2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네 아이 모두 저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지민이와 지훈이는 자신들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구해주셨잖아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재혁과 저는 사업 파트너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고 결국 재혼을 했어요. 아이들도 재혁을 아버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뤘죠. 한편 옛 시댁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현은 유리와 정식으로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유리는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간 후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거든요. 강현이 찾아갔을 때 이미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아이를 임신했어요. 미안해요. 유리는 이런 말만 남기고 강현을 차버렸어요. 강현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됐고 재혼도 실패했죠. 시어머니 박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토록 원하던 손자들을 잃어버린 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손자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강현은 나중에 정이라는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착한 여자였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또다시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너도 아들을 못 낳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며 정이도 고통받았어요. 그러던 중 강현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집도 잃고 재산도 모두 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됐어요. 의료비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강현은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현이 저희 식당 체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신문에 큰 기사로 나온 거예요. 전국 200개 매장을 운영하는 성공한 여성 CEO 윤미라.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강현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바로 저였거든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은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미라가 대기업 사장이 됐어요. 박순자도 신문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4자녀의 어머니로 소개되어 있었어요. 2딸과 2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면서 사업도 성공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부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2이나 있다고. 그럼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들을.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박순자와 강현은 결국 저를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면목이 없지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10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회사 사무실로 찾아온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옛날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라야, 정말 오랜만이다. 강현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박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이런 말을 하면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강현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시어머니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박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미라야, 너 혼자 사는 거야.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 얘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아이들이요, 잠깐만요. 저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이들 좀 불러주세요. 곧 4명의 아이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모두 잘생기고 예쁘게 자란 아이들이었어요. 강현과 박순자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지민이와 지훈이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 아이들은. 강현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아이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윤미라 사장님의 자녀들입니다. 지민이와 지훈이도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을 들은 박순자는 더욱 당황했어요. 엄마라고 불러. 그럼 내가 입양한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입양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제가 안다는 거예요. 강현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이 아이들은 강현 씨가 바람 피워 낳은 쌍둥이들이에요. 10년 전에 버려진 아이들을 제가 구해서 키운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순자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저 아이들이 우리 손자들이야. 이런 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했어요.
강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민아, 지훈아.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저분들이 누구세요? 지민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잠깐 나가서 기다리렴. 아이들이 나간 후 박순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라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강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아들들을 내가 키우고 있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혈육이 제 품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죠. 박순자는 무릎을 꿇고 저에게 사죄했습니다. 미라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강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라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보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지민이와 지훈이에게는 할머니와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복수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박순자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조건이야? 저는 계속 말했어요. 첫째, 아이들이 원할 때만 만나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둘째, 다시는 성별로 차별하지 마세요. 셋째, 하나와 민지도 똑같이 대해주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다 그렇게 할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저와 함께 살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강연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불리면 되지? 저는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정하는 대로 하세요. 억지로 아빠, 할머니라고 부르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들어와. 아이들이 들어오자 저는 설명했어요. 지민아, 지훈아. 이분들이 너희 생물학적 할머니와 아버지셔.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되고 싫으면 안 만나도 돼. 지민이와 지훈이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하지만 할머니와 아저씨도 만나보고 싶어요. 지훈이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엄마. 박순자는 감격해서 울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런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후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박순자와 강현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박순자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와 민지에게도 똑같이 잘해줬어요. 우리 손녀들, 할머니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강현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아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줬습니다. 정희도 저를 만나서 사과했어요. 언니, 제가 그때 철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희를 용서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해요. 유리도 나중에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이들을 버린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유리에게도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죠. 친정어머니 김영자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정말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미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이런 말을 하시면서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재혁도 저를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해주니까 저도 감사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민지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어요.
지민이와 지훈이도 훌륭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박순자는 이제 진정한 할머니가 됐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내 아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줍니다. 강현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재혁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박순자와 강현도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에요. 때로는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고 배려라는 걸 말이죠. 10년 전에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쫓겨났지만 지금은 내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가 됐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가족들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후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